아니,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동네 잔치인 줄 알았는데 이강우 팀장님이 이렇게 크게 일을 벌릴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그 뭐랄까 자료 부탁을 받아서 자료를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작성을 했는데요. 이게 그 미국에 있는 그 홈페이지나 사이트를 디벼서 그게 있는 자료를 연구했습니다. 제가 뭐 따로 미국에 가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또 그 스토리도 만들어야 되고 그 PPT도 제가 직접 만들어야 되고 해가지고 머리카락이 좀 더 빠진 것 같습니다. 그 오늘 2024년 6월 18일, 19일은 나중에 긴 시간을 지나고 보면 상당히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역사적인 현장에 산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 2024년 더 타임즈 세계대학 평가에서 30위권 내에 19개 미국 대학이 있는데 미국 대학 모두가 연구 중심 대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앞서가고 있는 미국 연구 중심 대학의 연구 행정들을 위한 교육 체계가 어떤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구 중심 대학은 역사가 한 200년을 조금 넘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래되지 않은 길지 않은 궤적을 갖고 있는데 여러 나라에서 연구 중심 대학을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구 중심 대학에서 나온 혁신에서부터 국가 경쟁력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연구 중심 대학은 19세기 독일에서 연구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자는 당시로는 상당히 획기적인 교육 모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때 당시에 대학들 간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는데요. 자연스럽게 연구 중심 대학 모델이 미국 내에 성공적으로 확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시기를 맞이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연구 중심 대학의 활약으로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대학 R&D를 지원하니까 유용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판단하고 나서는 70년대에도 계속 지원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 개발 경쟁에서도 소련을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접어들면서 정부의 예산이 줄어들면서 대학들이 산업체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때마침 베이돌법이 제정이 되어서 기술 이전이 가능하게 되어서 산학 협력이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대학들이 경제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압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학 내부에서도 우리가 순수 학문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맞느냐, 그리고 돈 주면서 이렇게 자꾸 우리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자율성 침해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대학에서는 재빨리 그 기업가적인 대학 모델을 도입해가지고 재정을 적극적으로 확보했습니다. 그 적극적으로 확보된 재정을 바탕으로 오히려 더 강력하게 학문적인 자유를 추구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창출하였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세계 패권국이 된 미국 같은 경우는 연구 중심 대학의 공헌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근데 21세기에 들면서 미래 기술 전쟁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혁신 전략을 내어놓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키워드는 경쟁력 있는 연구 중심 대학을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성장으로 국가 재정도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어서 정말 뛰어난 연구 중심 대학에 지원이 쏠릴 수밖에 없어서 대학들 간의 경쟁이 아주 치열하고 있어서 생존 경쟁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처럼 조직화되고 그 다음에 탄탄한 재정으로 첨단 장비와 우수 인력을 유치하지 못하면 결국은 도태되게
되게 받게 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 미국 대학을 둘러싼 경영 환경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일반 대학의 재정 적자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사립 명문대에는 연구 펀드하고 기부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서 대학 간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학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는 하락하고 있으며 학문적으로도 미국 대학의 피인용 상위 1% 논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 대학은 급속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대학 R&D의 정부 투자가 미국 정부 투자가 감소함에 따라서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연구 제안서 선정률이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악화된 환경 속에서 각 대학들은 기업적인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행정도 좀 변화하고 있는데요. 연구 행정의 방점을 이전에는 규제였다면 점점 지능으로 옮겨가고 있고, 연구 과제를 제안할 때부터 행정이 밀착 지원하고 학과하고 본부가 시스템적으로 협업해가지고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구 행정은 5, 60년대에 정부 지원이 늘어나면서 실무자들 사이에 업무 처리를 좀 체계적으로 해야겠다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 공감대 하에서 실무자들이 중심으로 모여서 NQ라나 스라이 같은 연구행정협회들이 설립되기 시작했습니다. 7, 80년대에는 자금이 늘면서 규제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그 연구행정에게는 규정이 잘 지키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게이트키퍼와 같은 역할이 강조되던 시기였습니다. 90년대하고 2000년대 들어서는 늘어난 과제에 대응해서 정부와 대학 모두가 전산화에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MIT도 95년 이때 SAP ERP를 도입하고 연구 관리 시스템인 코우스라는 것을 자체 개발해가지고 지금도 많은 대학들이 사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2010년 전후해 가지고는 연구 행정이 이해 충돌 방지부터 오픈 사이언스처럼 규제들이 강화되고 절차가 더 복잡해져서 자연스럽게 전문화되기 시작합니다. 코비드 기간을 전후해 가지고 상당수의 IT망들이 클라우드로 옮겨가고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되고 있어서 연구 환경을 둘러싼 제반 환경들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 행정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과학계에서는 연구 행정의 전문성은 과소평가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코비드 기간에 상당수 연구 행정 직원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서 대학에 심각한 업무 공백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해가지고 연구 행정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본격적으로 연구 행정에 투자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교육을 통해서 연구 행정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사이언티픽 일러스트레이터나 컨퍼런스 플래너와 같이 연구 행정의 새로운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연구 행정의 전문 역량을 배양해야 할까요? 조직은 교육을 통해서 연구자에게 전문 행정 서비스와 일관성 있는 행정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신경을 안 써도 꼭 필요한 정보를 챙겨주면서 행정 전체의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직원이 곁에 있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 노련하게 조정해주는 직원이 많을수록 전체 행정 시스템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조직에 교육을 받은 유능한 직원이 많을수록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반면에 교육받지 못하고 떨어져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 연구 행정 직원들은 고립감과
정체감, 그리고 좌절감과 거기에 따른 지식 부족에 따른 불안감을 느끼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그 2024년 링크드인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직원들이 교육을 통해서 비로소 본인이 조직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자기 일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교육은 개인적인 관점에서도 연결과 성장이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처럼 잘 구성된 교육체계는 연구 행정 직원들의 성장을 돕고 조직의 연구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여주는 핵심적인 인프라가 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교육체계의 특징을 살펴보면 미국은 연구 행정 컨텐츠들이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사람들에 통해서 풍부하게 생산되었고 그런 지식과 경험들이 집대성되어 가지고 학문 수준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들도 직원 생애 주기별로 또한 각 직무나 업무 절차에 맞게끔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래 사례를 살펴보면요. 신규 직원 교육은 그 상급자 협의사항과 그 다음에 학습 개발, 커뮤니티 연결 방법 등 4개의 카테고리로 구별해 가지고 입사했을 때나 또 6개월 차, 12개월 차에 학습해야 할 내용을 매트릭스 방식으로 제공해 줍니다. 일반 행정 교육 자료들은 구매, 예산, 급여 등 카테고리별로 교육 포털에 체계적으로 탑재되어 있고 각 서브 메뉴에서는 양식을 다운받거나 교육 훈련을 하거나 그리고 FAQ나 정책 규정을 등의 상세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연구 행정 분야는 내부 교육이나 RA 세미나, 그다음 멘토링, 독특한 거는 인턴처럼 각 업무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체 업무를 익히는 순환 OJT 같은 교육 과정도 있고요. 외부 협회, 아까 NQ라나 스라이 같은 데서 협회에서 교육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내부 교육을 좀 살펴보면 내부 교육을 살펴보면 그 연구 생애 주기, 연구가 이렇게 생애 주기로 쭉 펀더 파인딩부터 뭐 프로포절 디벨롭먼트 뭐 이쪽 해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종료가 될 때까지 정산, 연구 과제 정산까지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연구 과제 생애 주기에 따라서 이제 교육 토픽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정이 되어 있어서 실무자들이 쉽게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좀 매니징 어워드 이쪽에 연구 관리 부분인데요. 연구 관리 부분을 보시면 세부 내용은 셉 계정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월말에 재무 검토 등의 실무 케이스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뭐냐면 연구 과제 수주전의 단계가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수주전의 단계가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수주전의 단계가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그 미국이 아까 말씀대로 경쟁이 아주 치열해지면서 연구 펀드 검색 단계부터 행정이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게 되는 미국 연구 행정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연구 행정, 여러분들이 뭐 잘 느끼고 계시겠지만 연구 행정이 어려운 이유는 첫째, 연방 정부나 발주기관 지침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발생하는 케이스가 다양하고 유추 해석이 필요한 공간들이 많습니다. 또한 자기 업무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부터 다른 연구 행정의 지식까지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연구 행정은 그 브랜디드 러닝 방식을 통해서 학습자들에게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리소스를 접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그 고정된 지식들은 대면 강의나 이러닝을 통해서 학습하고 변경된 지식은 뉴스레터나 그 웨비나를 통해서 익히면서 노하우하고 팁 같은 경우는 멘토링이나 네트워킹, 뭐 브라운백 미팅 등의 액티브 러닝 방식으로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멘토링 프로그램이 내부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는데요. 지역 내 연합 멘토링 시스템을 운영할 정도로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순환 OJT나 여기 보면 제일 끝에 크로스 트레이닝이 있는데요. 이 크로스 트레이닝처럼 연구 행정 전체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업무 전반을 장악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방식도 상당히 독특합니다. 우수한 연구 중심 대학들은 강력한 연구 행정 플랫폼을 갖추고 있습니다. 심각한 코로나를 겪은 미국 대학들은 재택 근무를 하면서 여러 문제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기회라는 말처럼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동안 비효율적인 행정 프로세스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프라인에서 엉망이었던 그 업무 프로세스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최적화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각 프로세스마다 필요한 학습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교육 포털에 탑재하면서 디지털 러닝 플랫폼이 탄탄하게 정비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웹 기반의 교육 방식이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웹페이지도 저런 인터널 링킹 기술로 최적함으로써 지식을 찾기 쉽고 또 깊이 파고들 수 있는 교육 플랫폼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이렇게 행정 직원들의 사용자 경험이 향상되고 디지털 플랫폼의 강력한 효과성을 알게 된 MIT 같은 탑 클래스 연구 중심 대학은 행정을 포함해서 학교 전반에서 완전한 디지털 전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문가로서 연구행정 역량을 대내적으로 인정하는 체계가 잘 갖춰진 편인데요. 우선 1992년부터 시작된 연구관리사 자격증 CRA 자격증은 과제 수주를 전문으로 하는 CPRA와 재무 부분에 특화된 CFRA로 세분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CRA 그 준비반도 운영할 정도로 직원을 위해서 최근에 관심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필요로 듀크나 스탠포드 등에서 내부 인정 체계를 갖춰서 연구행정 인력을 양성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 존스 홉킨스 등 5개 대학에서는 연구행정 석사학위하고 조지 워싱턴 대학은 학사학위를 운영하고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은 제일 끝에 저 네모 박스인데요. 그 원격지에 있는 타 대학 연구행정 직원들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석사 과정도 개설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그 미국 정부에서는 2015년부터 매년 9월 25일을 연구관리자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기관이나 협회별로도 우수 직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는 등 연구관리자의 공적을 대내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R&D의 중요성이 더 커지면서 미국 연구 행정은 확장기에 들어섰습니다. 그 유능한 연구 행정 인력을 보유하는 것이 기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로 바뀌면서 그 시니어급 연구 행정 직원의 모집 공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이 발전할수록 연구 행정의 범위와 영향력도 확대될 것입니다. 유능한 RA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기관에서도 R&R과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 소통 채널이나 연구관리 시스템에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구행정의 잡 레벨도 정리하고 커리어 패스를 체계화해서 직업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행정 직원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그들과 우리라는 인식을 넘어서고 고위직과 상급자 동료들로부터 변함없는 지지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는 연구 문화의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지 미국 연구 행정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입니다. 미국 연구 행정 교육 시스템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첫 번째는 체계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도 산재한 연구 행정의 많은 콘텐츠와 노하우 등을 시급히 교육 프로그램 수준으로 집대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과제 수주 단계부터 R&D 지식을 갖춘 연구 행정이 지원을 하는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셋째는 교육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첨단 교육 방식에 대해서도
투자가 이어져야 하고 행정 부분의 디지털 대전환도 심각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또한 존중하고 신뢰하는 파트너십이 정착되어야지만 행복한 연구가 이어지고 존중받는 연구행정이 존중받는 미래가 다가올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연구 중심 대학들은 한정된 자원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할 것입니다. 결국은 연구 중심 대학이 계속 진화해야지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코비드 이후에 전 세계에서 대학도 행정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AI와 빅데이터로 행정을 하고 MZ세대 교수님들과 디지털로 소통하는 시대가 곧 도래하게 됩니다. 우리 과학계는 미래 연구 행정 모델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